어쨌든 그 에피소드를 내가 잠깐 설명을 했고, 어, 내가 지금 정혜가 하는 이야기에 확 찔리는 것처럼, 평생을 나는 세윤이하고 김상림 씨한테 그렇게 찔렸다고.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져 갖고 계속해서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찔렸던 거지 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걸 내가 정희한테 자주 느끼는데 어쨌든 요렇게 찔려지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자존감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그 자존감과 연결돼서 아르테미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그 해석한 것 중에 김서영 선생님이 해석해 놓은 게 있어. 김서영.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했던 아주 사적인 신화 읽기 요 책하고 이정 선생님하고 이제 둘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것은 이 둘의 해석이 내가 볼 때는 참 그럴듯하다.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굉장히 이게 방향이 달라요. 안으로 가면 또 만나지는데 사실은 조금 해석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전에는 이제 아르테미스와 연결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아르테미스를 누가 이주영 선생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혹시 읽어보라고. 이주영 선생님은 그 키워드를 직관의 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이 이제 활을 쏘는 사냥꾼의 신이기도 하잖아. 그 활의 의미와 직관력, 직관의 의미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어차피 상징이니까 상상하면서 이걸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 순결과 처녀성이 상징하듯 아르테미스는 여성들의 존귀함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않았다. 했을 때 이 여성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인의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성이라고 우리가 좀 크게 확장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자, 남자라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지 말자. 그런 부분들로 확장해서 해서 보자라는 걸 때문에 내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하는 김에 이것만 찾아. 아르테미스 여신은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봤죠? 가슴이 주렁주렁 달린 지금 이게 26개인가 몇 가락 하는 것 같아요. 유방이. 요것만큼 여기에서는 이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에베소스에 있는 거기에서는 그 이렇게 말하자면 행사를 하는 것 같아.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행사, 여신을 위한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그 유방의 숫자만큼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기 여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력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꾼의 여신 이전에 사실은 테모신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걸 잠깐 읽어보면은 에베소인들이 저 성경책을 좀 읽어보는 사람들은 에페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저기 그 뭐야 전도여행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고 에페소 여신인 거야. 이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여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미순이는 그걸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겠지. 자, 바로 그 부분 뭐 성경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바로 그 에페소인들이 그때 아르테미스는 아뎀이라고 그랬대. 거기에서는 여신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고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숭배받던 여신이다. 로마 제국의 가장 숭배받던 여신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이게 확 흥행하고 펼쳐졌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국교로 공인이 되는과 동시에 얘가 탄압이 들어갔겠지. 우상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모마리아로 변해 얘가. 처음에는 얘를 큐빌레라고 불렸다. 서부 아나톨리아에서 이오니아 문명과 함께 아르테미스로 이름이 다시 바뀌고 이 아르테미스는 결국 케밀레라고 불렸던 아르테미스는 땅과 다산을 상징하였다. 그러니까 가이아, 데메테르 이들이 아르테미스의 전신인 거야. 그치? 이름이 동네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바뀌는 것 뿐이야. 이 여신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서 로마와 메소포타미아 및 아라비아에서도 섬김을 받았다. 디아나가 다이아나야 그럼? 그렇지. 그 영국의 그 다이아나. 다이아나비가 이 같은 저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문명이 일어난 모든 곳에서 여신으로서의 아르테미스가 우리는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집트에서 그 이시스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배신한다는 거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여신 숭배했을 때 중심에 있었던 신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넘어왔을 때 3세대 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 저기 가이아하고 우라노스, 다음에 크로노스, 다음에 이제 제우스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신들도 여신들이 점점점 이렇게 강등되면서 남신들이 이렇게 부활이 될 때 이 테모신인 아르테미스가 그때는 이제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뭐였느냐면 아뎀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신들이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들이 넘어오면서 그 아주 축소된 영역을 맡는 여자 신으로 강등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가이아, 데메테로 생각해봐. 다 그거잖아. 자연을 상징하는 거잖아. 이 유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게 막 성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갖고 장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무언가가 유행한다라는 것은 부적처럼 많이 만들어지잖아. 지금 그 부적을 대신하는 게 지금 또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이런 성상들도 있지만 명품이잖아. 응?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어떤 자기를 지켜주고 뭐 이런 걸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를 조금 거칠게 해석해서 명품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돈이 신이란 말이야. 돈이 우상이란 말이야. 사실은. 자본. 그런데 돈이 우상으로 되어 있던 그 돈이 실질적으로 형상화돼서 나오는 것이 신상이 가장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얼마나 많이 이게 많이 만들어졌겠어. 그러니까 우상 파괴한다고 이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가갖고 다 물리치고 다 때려 부시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 힌두교가 힌두 사원들이 걔네들 누구야? 이슬람 애들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바뀌면서 힌두 사원이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잖아. 많이 바뀌어 있다고 그렇게. 하나의 사원이 그 권력 집단에 의해서 옷을 바꾸듯이 힌두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됐다가 또 무엇이 될 수도 있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융합을 참 잘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는 민속신앙, 민속 종교들이 실제로 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융합이 돼. 우리나라 절에 가면 뭐가 있니?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산신각이 결국 뭘 모셔놓는 거냐면 당군신앙을 모셔놓는 거야.
삼신할매가 모신 게 호랑이 그 산신령 같이 있잖아 거기에 당군 신화의 그 기운이 거기에 같이 스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속 신앙을 같이 융합하면서 발전을 했다고. 이게 불교 쪽은 그게 조금 더 그래도 유연하고 융통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독교, 그러니까 이때 불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그게 조금 그런 식으로 융합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쪽의 것은 굉장히 이렇게 다 이렇게 쳐부수는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겠지. 이거는 뭐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뭐 더 덜 폭력적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똑같은데 표출돼서 드러나는 양상이 동양권하고 서양권하고 많이 다르더라. 근데 이제 서양권에서는 그것을 두드려 부셔버린다. 이거 바꾸는 거 이전에 두드려 부셔버리잖아 대부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르테미스 신전들이 많이 그 두들겨 부심을 당하다가 그런다고 해서 죽나? 사람들의 저기가 뿌리가 종교심이 이름이 바뀌는 어떤 그 부분이 종교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그 요인이 뭐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인 거잖아. 내가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종교라는 것을 사실은 탄생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안 죽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심성은 내가 미순인의 집이 이게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잖아. 안 들려. 너 그거 껐어. 뭐가 강하게 남았어? 뭐가 그 민속적인 거. 내가 재영이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꼭 손 없는 날 못을 박아야지 돼. 아이고 또 안 했어. 손 없다는 게 뭔지 알겠어?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안 들어오는 날. 음력으로 국자하고 영자들은 아 그래? 응. 그게 이제 불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을 받고 이사를 하고 얘가 그때 지네 오빠가 뭐 탈을 옮기는 거. 하여간 뭐 그 얘기 네가 한번 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민속 그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속신앙적인 것이 불교에서 이렇게 습합이 돼가고 불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던 거잖아. 그런 식으로 종교는 쉽게 사람들이 안 변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있고 갖고 있고 그것이 뭐 민속종교와 고동종교를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고동종교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결국 고동종교라는 게 뭐야? 그림으로 우리가 일단 이제 문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림으로 따지면은 그 문인화와 민화가 추구하는 것의 차이야. 문인화는 추구하는 게 뭐야? 이데아적인 거. 그런다고 그들이 욕망이 없나? 똑같지. 똑같지. 아뜰만이라고. 근데 민화가 추구하는 건 뭐야?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인 거. 오복을 추구하잖아, 민화는. 세상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길상화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현대예술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림은 그렇게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요. 이데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죠. 어느 한쪽만 발달되면 안 된다는 문제야. 이게 이제 그 예술에서는 그렇다 하면 종교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동종교와 민속종교로 나뉘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고동종교나 민속종교나 그 뿌리는 똑같다. 종교심을 이렇게 발현돼서 나오는 게 차이지. 그 뿌리는 결국 두려움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의지에서 나온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흡수를 해야지. 그래서 흡수한 게 뭐냐면 이거야. AD 391년에 이게 이제 로마지. 이교적 행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민속 종교인 이들을 막 섬기고 이런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392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뭐였어? 얼마나 탄압을 했어.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한 게 네로 황제가 막 죽이고 이럴 때였잖아. 그래서 베드로도 막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야. 돌아가신 예수님 나타나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지금 저기 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돌아서 그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네가 피하니 나라도 가야지. 그러고 가면 이게 다 이제 환영이든 환청이든 어쨌든 뭐 그런 거겠지. 응? 아니면 예수만큼 지혜로운 어떤 독립군이 또다시 나타나서 예수의 느낌으로 이 사람 옆에 그 기운으로 나타났거나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알아차린 거지 베드로가. 응?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딱 알아차리고 나서 뒤돌아서 로마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저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과격하게 베드로. 응? 진짜 그 열정 하나는 끝장이잖아. 8번이야? 베드로 6번이지. 아, 무서워서. 6번에 그러니까 전형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쓴 이야기를 하거든. 그 6번은 두 가지 뭐 이래저래 뭐 이것저것 다 한다. 6번은 두 가지로 나뉘잖아. 공격형하고 수능형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6번이야. 그 두려움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케이스. 근데 그 공격적인 게 어떠한 구국과 연결되는 탤런트로 드러날 때 애국지사가 되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두려움이 힘으로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로 쓰여질 때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건데, 두려움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쓰여졌을 때는 폭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힘이라고 힘. 두려움은 응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응축돼 있던 것이 딱 퍼져나갔을 때 힘으로 작용을 한다고. 가스가 가득 차 있다가 구멍 나면 이게 그 압력밥솥 이거 팍 터지듯이. 응? 그럴 때 폭력으로 터져나가냐? 응? 어떤 그 생명을 살리는 탁한 에너지를 흐르는 그 에너지로 흘러가느냐? 이 차이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태도와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무조건 긍정하는 건 감상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무조건 부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내가 말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감상에 빠지지 말자 소리 하잖아. 우리가 감상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라고. 공부는 바로 그 힘을 키워놓는 거라고.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어쨌든 다시 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어. 그렇게 막 하다가 이게 딱 그거야. 아무리 해도 이게 수그러들지 않을 뿐더러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기독교가 너무 진리라서 그건 명분이고 콘스탄티노플이 힘이 없는 거야. 자기가 무너지게 생겼어.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로마 이게 멸망 단계에 온 거야. 유럽이라는 큰 덩어리가. 그랬을 때 보니까 큰 세력이 기독교 세력인 거야. 걔네 힘을 약화시키느라고. 걔네 손을 잡은 거지. 구교에 있다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걔네 손을 잡은 거지. 정치는 예전에 저기 뭐 그런 말 있잖아. 그 뭐지? 적의 적은 동시다? 우군이 적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우군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정치와 로비의 기본이잖아. 옳고 그름이 없어. 이익에 따라서 우군이 적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우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명분은 이익인 거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세상 논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저기 이데아를 추구하는 그쪽 세계는 그 힘이 관념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치? 그랬을 때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민중의 이 힘을 잡는 게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기득권 세력층의 힘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힘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기독교의 기층 세력들의 그 힘을 내 걸로 이렇게 포섭함으로써 반대 세력은 그 기득권층의 힘을 그러니까 분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이 살아남은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국교로 채택을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정착되면서 유일신에 어긋나는 이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세상적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고. 유일신에 어긋나는 이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결국 뭐야? 우리가 지금 있잖아. 정권이 교체되면서 뭐 그거 적폐청산한다고 막 두들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 대대적인 탄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탄압했을 때는 무엇에 대한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무엇에 대한 탄압이야?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욕망에 끌려 다니는 것에서 정신 차려 그러고 해서 성상을 파괴시켰던 거라면 세상적 논리에서 그런 것을 파괴시키고 이러는 것은 그 힘을 분산시키는 거야. 기득권 세력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탄압이라고 명분은 이런 거지만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명분이 있는 것만큼 퍼센테이지가 10%든 20%든 30%든 들어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100%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행위는 비슷하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호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분리할 줄 알아야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일신에 어긋나는 이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어. 이교도들의 눈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인간을 탄압시키는 우상의 상징으로 비쳤다. 아니 기독교인들의 눈에지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눈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우상의 상징으로 비쳤다. 이때 어떤 기독교인들? 바울은 진심일 거야. 응?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자주 얘기하는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응? 우리 미순이 같고 미순이도 내가 볼 땐 그 하느님에 대한 그 기독교 어떤 저기가 진심인 어떤 게 있어. 어제 얘기할 때도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같고 우리 할머니 같은 이러한 왜 경숙이 엄마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왜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데 그것의 밑바닥은 또 무엇과 연결돼서 기복종교와 연결돼 있어. 괜찮아.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기운. 응? 네 눈에는 어머 내가 그동안에 모셨던 것이 그러고 보니까 인간을 타락시키는 우상의 상징이구나.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같이 두들겨 부시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당군 성전까지. 왜 그 있잖아.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떤 그 기독교인이 가서 두들겨 부셨잖아.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이제 또 우매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순진한 그 순수함은 순진성에서 나오는 그 어린애 안에서 나는 순진함은 2단계를 거치지 않는 1단계의 순진함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서 나왔을 때 바울이나 예수님의 순진함이 나오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기독교의 종교적인 것을 종교로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종교 체계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못 가. 이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유일신인데 갈 수가 없지. 그렇지. 어제 최 목사님 그러잖아. 네가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난 믿음 없어요 그러잖아. 이때 믿음 없어요는 이런 것에 대한 부정인 거야. 근데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제발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소리를 어제 최 목사님 들어오셨어.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하시는지 몰라. 그럼 뭐를 불러던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닉네임 불러 이제부터. 그래서 그 행복한 들풀이라서 내가 들풀쌤으로 소개를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목사님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지. 들풀님이라고 하면 돼? 들풀쌤이라고 부르면 돼. 들풀쌤. 응. 나는 그게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였어. 겸손의 표현. 그 양반 겸손한 사람 아니야. 어. 긴데 아닌 척하고 일본도 그거 못하잖아. 응? 그런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일본이 그 현상적인 것에 이렇게 아무래도 가치를 두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시겠다. 많이 괴로워하죠. 그래서 자기는 목사 된다는 사람들 보면은 저 허위식에 빠져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대하고 약간 그러는 편이야. 와이프하고 자기가 둘 다 목사이면서. 근데 그 안으로 이제 깊게 들여다 보면은 이런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지. 이런 사춘기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상의 상징으로 비쳤다. 당시 에베소 시민들이 대부분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아데미 신전은 당연히 명맥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하도 두들겨 부시니까. 그러나 아데미 여신은 기독교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암만 그래도 안 없어진다고. 암만 그래도 손 없는 날 모습 박아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그거를 칠성각이니 삼신각이니 삼신각이니 이런 게 만들어져 갖고 도교와 민속 중에 이 모든 것을 융합하듯이 기독교에서도 결국 아르테미스 그 여신상을 품으면서 뭐가 되느냐면 성모 마리아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얘기 몇 번 했지만 서유럽에서는 지네들이 지배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명맥이 안 끊겼단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식민지라는 게 문화 명맥이 끊기는 게 가장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이 정말 나는 이번에 파리 가서 정말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 성모상과 여신상들이 당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리 시내 어디를 가나.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 자리에 성모님의 예수님을 안고 있어. 바로 이 부분인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인되느냐면 AD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라는 것을 하는 거야. 미케네 공의회, 무슨 공의회 이렇게 하듯이 공의회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땅땅땅 두드릴 때 에페소 공의회에서 아르테미스로 모셨던 아데나 여신을 성모 마리아를 승격시켜 버려갖고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 이때부터 동로마 제국에서 성모님을 우상화 시키잖아. 그래서 중세 그림들은 성모님이 예수님 안고 있는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성모님이 예수님 안고 있는 그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다고? 거기에 어떤 표정을 안 넣잖아. 중세 시대에. 그게 지난번에 정혜가 수월 관음들을 보면서 느꼈다고 하는 그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중세 그림들이 그들이 그렇게 뭐 표정을 넣을 줄 몰라서 안 넣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것 좀 지우고 또 이게 소리가 나서 안 되겠어. 그들이 중세 시대의 그 후기에 가면은 이렇게 표정들을 집어넣으면서 기가 막히게 잘 그려진 그림들도 한두 점 있어. 한두 점만 있겠어? 내가 본 게 한두 점이지. 뭐라 그러냐 너는 또. 저기 아르테미스 이 밑에 조각들은 막 사자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하나 사슴도 있는 거.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하지만 다르네 다. 이게 모든 이거는 생산력을 표현하는 거고, 응? 이게 뱀하고 같은 역할인 거야. 이 유방이 순환의 생산을 표현하는 건데 생산력을 많이 표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방으로 표현한 게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힌두 사원에 있는 미투나 상들, 섹스 장면이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거라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걸 뚫고 진짜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때 우리가 이 저기에서 편견에서부터 벗어나갖고 상상력과 확장이 돼가서 내 삶하고 연결이 되지. 자, 이거는 그런 거라면 얘는 뭐야? 모든 그 생명의 상징성들이라고. 양, 염소 뭐 그런 거. 뭐 그러저러한 것들이 다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상이라고 해갖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은 뭘로 표현을 해? 이슬람교에 가면은 식물들을 표현하잖아. 아무리 우상을 섬기지 말란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그게 뭘로 발달하냐면은 문양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문양들이 얼마나 아름답니? 그치? 얘네들이 그 아름다운 디자인적인 문양으로 발전한 거다라고 생각해보라고. 옷을 세련되게 바꿔 입는 거야. 그런 거야? 문양으로 바뀌었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이 그 형상 너머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인간들 안에 본능적인 욕망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상상력도 넓어진다고. 그런데 그 속으로 읽어내고 느끼게끔 하는 역할, 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근대로 들어가면서 그 상징을 계속해서 청소해버리니까, 싹쓸이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경박하고 천박해진 거라고, 사고가. 그래서 한 곳에 걸려갖고 계속 무너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우리가 지금까지 신화를 공부하고 그림을 공부하고 그림 속에서 무엇을 읽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야. 어느 만큼 그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아라고 말했는데 어로 들을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언어가 그게 넓어지는 거지. 어쨌든 아르테미스는 이런 거야. 이런 건데, 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재명이 얘기해갖고 난리 난 거 아니었어, 지금? 내가 언뜻 스치면서 본 게 그랬던 것 같은데. 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 우리 돌아가신 시아버지 방에 옛날에 이 성모 마리아와 박근혜 사진이 동시에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딱 그거. 공모로 생각하네 진짜. 성모로 생각한 거래, 성모.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봐봐. 그 사람이 그 좋아하는 그림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어떠한 그 사람의 풍경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환경,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라는 것은 물건도 있을 것이고 언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취향도 있을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조금 껍데기로 벗겨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야. 어디에 머물러 있구나. 다 보인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자, 그 아는 만큼 보이는 그 힘,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생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뚫고 보여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풀려지면서 뚫어져서 저절로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시아버지가 성모님과 너무 재밌다. 박근혜를 같이 났을 때 우리 시아버지는 저기 박근혜를 성모로 생각했구나. 정말 국무로 모셨구나. 그 얼마나 그 순수한 거지. 순수한 에너지잖아. 진짜 어린이한테 나오는 똥오줌 못 가리면서 똥과 된장이 똑같다고 느끼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 순진성에 갇혀있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맞아. 행복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건드려? 애들 지껏 뭐 건들기만 막 하고 울고 그러니까 무는 것처럼 건드려? 그러면 폭력으로 나오는 거지. 지키겠다는 방어 기제가.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나오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게 누구야? 정치인들인 거야.
그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정치인들이고 권력을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마케팅이 뭐니 결국 그 마음 건드리는 거잖아. 명품은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공부 마케팅은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야? 저 이데아적인 어떤 그쪽 것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영 씨알이 잘 안 맥히는 거야. 이쪽은 장사 안 돼. 쉽게 말하면 이쪽은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귀한 거야. 명품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냐면 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강좌 열풍을 할 때 명품에서도 신화나 인문학을 끌어들여서 포장지는 그걸로 씌운다. 공부도 그렇게 시킨다고. 절대 불편함을 느끼는 걸 못하게 해. 안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축혀야지. 축혀 세워야지. 축겨 세워서 그걸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거 올리려고 한다고.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최소한 고미숙이나 김용옥이나 도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망치 두들기는 대표 주자가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걸 점잖게 두들기는 사람이 있고 세게 두들기는 사람이 있고 두들기는 듯 하면서 포장지를 씌우는 사람이 있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 마음의 시력만큼 분별이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뭐만큼? 시력. 아, 시력. 심한의 시력만큼 분별이 되는 거야. 어린아이답다라는 것은 이때 그 시력이 거의 맹인 수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린이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이는 속에 무엇을 품고 있다? 악을 품고 있는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 내가 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뿐이지. 죄의식 없는 욕망처럼 그냥 펼쳐져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악이라는 게 탁한 기운이잖아. 생명을 갉아먹는 기운이잖아. 생명을 갉아먹는 기운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뭐가 늘어나냐면 처세술이 늘어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좋게 뭐라고 그래? 교양이라고 표현을 해. 사회화. 사회화, 그 말이 더 맞다. 사회화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거를 깨부수는 게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이고.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 아르테미스 요 신상 갖고 마무리는 요거나 이 젖가슴이나 자 미투나 상이나 카즈라오에 있는 미투나 상이나 이슬람교 모스크에 있는 식물 문양이나 전부 같은 거다. 이거 하나를 오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저기로 끌어내놓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자. 자, 여기서 순결과 천역성을 아르테미스가 상징을 한다고 했을 때, 순결과 천여성 원시림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응? 순결과 천연성,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원시림. 이 원시림의 존귀함을 훼손하려고 할 때 이 여성들 그 자연신인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큰 원시신은 그러니까 태모신은 그렇게 해서 여신들이 숭상이 됐다가 그리고 그때는 그 심리적인 거를 해석을 못하고 심리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진짜 현실에서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겠니 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벗겨지면서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면서 이게 심리로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그 최광진 씨의 이강소론 들어봤겠지만 그 최광진 그 최광진 씨가 그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최광진 씨 거를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뭐랄까 너무 명쾌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너무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지식의 선생으로서 기꺼이 인정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한 부분이 또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그건 이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는 얘기가 참 많은데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언젠가 나 이렇게 딱 듣는데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도 그거를 인지를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언어화시키지 못했던 거. 근데 딱 뭐냐면은 무의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이드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로부터 만들어진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프로이드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양에서 나온 이 단어가 무의식하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이런 동물적 속성과 연결돼서 섹슈얼한 것과 연결되고 돈을 벌고 싶은 것과 연결되는 세상적 에너지를 이렇게 일구는 그 욕망이 있다면은 신적인 어떤 것을 가려고 하는 그 욕망도 동시에 같이 있잖아. 그것도 무의식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는 그거를 무의식에 있다는 거 자꾸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의식에 있고 실질적으로 바로 그 무의식적인 욕망이 서양에서는 세상적 욕망의 무의식이 예술로서 현대예술에서 많이 표출이 됐다면 동양에서는 그 무의식의 신적 욕망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됐다. 예술 세계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내가 진짜 이강수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밑바닥에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대들이 다 알게 모르게 선택한 게 이번 그림으로 선택한 게 동양. 동양 쪽 거야. 사실 우리는 동양 쪽 거 별로 공부도 안 하고 한 번씩 예로 얘기할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리웠었어. 그리웠네요. 항상 시적인 걸 이렇게 끌어내주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내재되어 있는 이 그야말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우리는 천성 동양 사람이구나. 두 개가 동시에 다 같이 있죠. 어떻게 하나만 있겠어. 그러니까 저쪽 동네랑 그게 없나? 저쪽 동네도 두 개 다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을 그러니까 불교를 학문화시켜서 발전시킨 건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서양이라고. 응? 제인 스타일. 베인 스타일에서 그거를 대중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서양이라고. 심리학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불교의 뭐하고 그 말을 여기다가 또 차용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 진짜로. 당연하지. 학문화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가 아니라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 세대가 타고난 우리 세대가 받은 은총인 거야. 복인 거야. 우리 세대? 우리 세대가 지금. 얘네 밑에 말고. 쟤네 밑에 통틀어서 우리 세대부터.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은 이거 못 없어. 그러니까 민족주의. 아니면 서양 쪽만 추구를 하든 동양 쪽만 민족주의적으로 동양적인 것만 추구를 하든 이분과도 다 갈라져 있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교감 토크를 할 정명 선생님 만나갖고 이제 이런 걸 의논을 하면서 잠깐 나왔던 정명 선생님이 그분이 12월 27일 날로 날짜를 잡았는데 29일인가? 수요일일 거야 아마. 저녁 때 그냥 어차피 못 모이니까 저녁 때 하는 걸로 줌으로 그 선생님 오고 하는 걸로 해서 그냥 그 선생님이 선택한 시를 좀 달달하게 연말을 정리하자. 이런 맥락에서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이제 전체적인 방향 그렇게 잡았어. 이제 공지가 나갈 건데 어쨌든 그 정명 선생님하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정명 선생님이 60대라는 걸 가지고 그걸 좀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웹진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3살인가 그러니까 50년생인 거야. 50몇 년생인 거야. 아, 많구나. 그러니까 60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난 50년대부터 한참 그럴 때 나온 거지, 우리가. 그럼 그 전쟁 중에 그 60대들은 전쟁 중에 그거를 한 거야. 임신을 한 거야. 그 불안 속에서. 아, 50년생. 늘은 맞아. 전쟁 중에 임신을 한 거야, 부모들이. 그래도 어리고. 그리고 그러니 이 안에 내재되는 기운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 거 아니다. 이해를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들을 저렇게 피가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래 하기 전에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너무 와닿는다. 이해가 되지 않아? 와닿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60대부터 60대가 아니고 70이지 언니. 50년생이면 70대지. 70대. 그러니까 69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69세? 60 중후반부터 꼭 51년에 임신했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5년도 여전히 불안하지. 불안한 시대야.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때 난리 날 때야. 응?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그치, 세대가 불안했어. 그런 세대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70년대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산업사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야. 그러면 농촌생활,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아서도 농촌생활을 했다고. 말할 것도 없어. 미순아, 너가 할머니 집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저 중세시대에 파리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똑같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다고. 어제 내가 그 나눔을 한 거잖아. 시골 삶의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땅을 밟고 땅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빈곤도 느끼고 충만함도 느끼면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흡수되면 그것이 훈습이 된 그 에너지로 이 생명체가 커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산업사회로 걷겼어. 생각해봐. 중세시대의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한 세대를 살았어. 한 세대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 세대를 사는 거. 세 세대를 사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농촌 살다가 도시와 도시와 산업사회에 살다가 이거 인터넷 디지털 시대, 세대. 이게 지금 정보 시대에 이 IT 세대까지 지금 동시에 겪고 있잖아. 그러니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정서가 불안.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것도 그거다. 혼돈스럽고 그렇겠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로 보면 이거 긍정적인 에너지로 보면 인간 의식이 얼마나 확장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동시에 같이 느끼는 은총받은 세대다. 나는 그걸 그러니까 은총이지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참 했거든.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번 봐보자. 그러면 내가 이 한 개체가 인류가 겪은 그 긴 세월의 진화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느끼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움 중에서도 알잖아. 그 원시 시대에 흘렀던 진리에 대한 생각이나 도시 산업화돼서 된 거나 이게 전체로 수맥처럼 흐르는 에너지는 한 가지다. 그게 진리다. 라는 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있잖아. 선생님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가게에 누가 이제 선물을 했는데 헤르만 헤세의 정원을 갖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책 이렇게 얇은 수필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놈은 소세지 빵이 뭐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두 개 있다가 그러지. 이러니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명상하는 시간이야. 명상하는 시간에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응, 근데 헤르만헤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나무를 키워보다 보니까 응, 그 나무에 그 나무 테 있잖아. 나무 나이테. 응. 그거를 잘라보면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 수 있대. 그렇지. 응. 근데 아주 순순하고 그냥 그 뭐야 편안한 그 상태에서 큰 나무들은 나이테가 넓대. 응. 넓대. 촘촘하게. 그런데 저 꼭대기 향기 나는 그 저기 뭐야 그 바위 틈에서 막 비바람 맞고 자란 그 나무 잘라보면은 촘촘하대. 나이테가 좁고. 갑자기 우리는 나이테가 막 그 좁은 그런데 3세대를 거친 그 나무들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나이테가 어떻게 돼 있어? 좁고 그 넓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건 나무의 문이라고 하거든. 나무. 몽리. 몽리라고 그래. 그 나무의 문이. 문이를. 몽리. 그래서 몽리가 몽리할 이렇게 때, 막 용수좀 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나오는 거야. 아. 그게 그 나무의 삶의 흔적이라고. 나무테. 근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일수록 그 몽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문양으로 펼쳐져서 몽리가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몽리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 응? 미순이 같은 경우는 그 몽리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잖아. 그거야. 그랬을 때 그 나무 얘기 나오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치는 것도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잘리기도 한다고. 대부분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자르는 것들이지.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 여기서 읽어봐. 여기 있잖아. 이게 나이텐 거 이게. 이게 나이텐 거 이거.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봐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그러네. 그치? 좁은 곳에서 넓은 거. 삶의 흔적으로 나타낸 것이 나이텐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김사님 글에 그거 썼던 것 같은데. 넓은 부분은 그게 저기 여름에 확 성장한 거. 확성장한 거고 아주 겨울에 그렇게 된 부분은 아주 촘촘하고 넓은 애들은 목질이 연해요. 촘촘한 애들은 단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없지. 헬세가 그걸 썼더라고. 그런 나무도 그런 성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렇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쓰임도 전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무늬가 있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사람은 손마디 있잖아. 손마디. 손마디 있나? 요걸 읽는 거잖아. 요걸. 손금하고 말끔. 그렇지. 지문하고. 나무 얘기하니까 봐봐. 나무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수중에 따라서 걔가 쓰임이 어떤 것은 개다리 소반을 만들 때 쓰이고 어떤 것은 장을 만들 때 쓰이고 어떤 것은 뭐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설화장 만들 때 쓰이고 이렇게 전부 쓰임이 다르잖아. 나 물풀의 나무인데 물풀의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대. 엄청 단단하지 물풀의 나무. 막 저 야구방망이 무슨 또 이렇게 옛날에는 때리는 저거 좀. 그리고 얇아. 이게 두껍지가 않아. 그냥 물풀의 나무로 제기 많이 만들어. 걔가 이뻐요. 나무 그 무늬가. 물풀의 나무가. 이쁜데 단단해서 그 가공이 쉽지가 않아. 그렇지. 쉽지가 않아도 단단해서도 가공이 힘들지. 걔가 왜 물풀에 단 나무냐면 물에다 담가놓으면 푸른 물이 난다 그러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보면 손에 파란색이 물들더라고. 그 주변을 정화시킨대. 그건 또 몰랐네. 푸른색에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풀에 그 얘기는 하니까 세연이가 저 모빌의 결 시리즈가 지금 이런 거 생각하고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세누한테 박수 쳐준 거야. 대단하다. 3대 아니에요? 3대? 그러니까 3대를 한 건데 그 결을 이렇게 자르면 그러니까 나이테가 이렇게 나오잖아. 나이테의 몽리를 찾아서 그 몽리에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갖고
걔 결실이지는 나무 한 판을 지가 그걸 가만히 봐. 그래서 지가 그 나무 그 나이테 문양을 이렇게 그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이테 문양 같다. 이렇게 그려. 그거에 맞춰서 그걸 걔가 따낸 거잖아. 그걸 그렇게 그렇지. 따내서 그거를 재조립한 거야. 말하자면 쥐 눈에 보인 나무의 정수, 나무 삶의 정수를 끄집어내서 그 존재를 빛나게 만든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하고 만나게 한 거지. 그래서 세윤이의 그 결 시리즈는 이거는 지가 이렇게까지 인식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내가 가르쳐 준 거지. 이런 거야 넣고 이거 그랬더니 진짜로. 그래서 이 모빌이 작품으로 갈 때는 이 철학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근데 세윤이가 그 생각이 없으면 이거를 단순히 아름답게만 하면 이렇게 했겠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 3대미 이런 걸 끌어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그거 야 그게 바로 요거야 라고 툭 건드려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 드러나는 거지. 바로 그 나이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가 멀리까지 왔는데 아르테미스가 이런 이제 자연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직관의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관의 활. 그런 직관력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판단이나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추론도, 근데 추론을 뺐는데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느껴지는 거. 자연이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생각은 망상이야.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에 갇히지만 그 올감이야.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게 되거든.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구분하라는 거지. 생각과 이성으로 구분을 해 조세핀 벨은.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과 연결돼 있는 것에 이 미치는 걸 여기서는 사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유작용이라고. 자, 플라톤이 철학자들이 이데아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유작용,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질문이 사유잖아. 그치? 하다 보니까 가시적 너머에 비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게 분명해. 우주의 질서가 그런 게 있어 라고 주장을 해서 철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철학은 이게 이 사유작용을 거쳐서 가는 건데 예술가들은 사유작용 이전에 직관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야.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많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직관력이라는 게 그 4번의 키워드였거든.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것을 4번의 키워드로 쓰이는 이 직관을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쓰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이 부정적으로 언어를 썼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그냥 망상을 직관으로 해버리는 거지. 4번의 키워드가 뭐니? 상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격정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4번을 예술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술가들은 이것을 토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똥 쌀 때 처음에 나쁜 똥도 싸지만 결국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 그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만 남잖아. 그래서 인분들이 그 밭에 있는 걔네들을 키우잖아. 어제 얘기했던 게 이 얘기야. 인분이 결국에 가서는 재와 섞여진 인분이 이른 봄에 그 벌판에 뿌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쁜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그 에너지만 남아서 그 식물들을 키우는 비료가 된다고. 이게 비료. 예술도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술은 똥싸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똥이 싸졌을 때 그냥 아무것도 사리 같은 그 영양가 없이 그냥 똥만 싸대는 건 뭐야? 사기꾼이고. 응?
그리고 그것에 마치 영양가 있는 것처럼 폼 잡는 건 사기꾼이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지만 결국 지독한 냄새가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것들은 명작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 똥냄새가 뭐야?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한 향기일 수도 있고 냄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여가면서 했을 때 그거 참 향기라고 말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모순, 이걸 내가 삶의 부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쓰러지고 나니 결국은 어떤 향기로 남더라. 냄새.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부스러움으로 나오는 그 나쁜 것들이 다 쓰러지고 나니 결국은 생명의 본성 자체를 보게끔 하는, 욕망의 뿌리를 보게끔 하는 어떤 걸로 남더라. 그래서 명작이 되더라. 이 얘기잖아. 바로 그때 작용하는 건 사고가 아니라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인간의 기능. 행동형 뭐야? 감각. 사고형 사고. 감정형 감정. 근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융은 무의식이라는 것을 독립된 어떤 걸로 딱 하다 보니까 직관도 인간의 4대 기능이라고 스스로가 직관이라는 것을 인간의 4대 기능으로 도출시켰다고.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사유작용하고 여기 기능의 사고하고는 또 층위가 다른 얘기죠? 아, 그렇지. 이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때 이건 이제 사고라고 보는 게 낫겠다. 판단이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사고, 감정, 감각을 초월해서 다이렉트로 알아차리는 능력, 그걸 직관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 직관을 전부 직관의 그 뭐라 그럴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 징크스. 그치? 징크스는 직관의 부정적인 측면일 거야. 직관의 긍정적인 거, 꿈 중에서 예지몽. 긍정, 부정이란 단어가 참 어폐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직관인 거야. 내 의식을,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느닷없이 저기 밖에서 저기 움직이는데 확 끌려가갖고 이게 충만함이 확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연의 에너지를 이렇게 순수하게 원실이면은 옳음도 그름도 선과 악도 공존하는 거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이거는 다 인간이 사유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뉴럴이 발달해갖고 대폭발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지금 여기만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폭발이 되면서 갑자기 지금 여기 이전에 옛날 것이 끄달겨서 생각이 망상이 생기고 과거 미래에 대한 망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을 인식하게 되고 미래 이러면서 뭐가 생겼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뭐가 생겼어? 공간이라는 개념도 생겼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너머에 느닷없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도 어차피 언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스며들게끔 되는 어떠한 것로 끌고 가는 힘이 직관이라고. 설명이 충분히 됐지? 네. 그 직관의 활이라고 해석한 왜 이걸 우리 그 누구야 이주영 씨는 직관의 활로 해석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어디야 마곡사 가서 숲속에 있다가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네. 네. 숲속에 있다가
그대들이 도시에서 태어났든 시골에서 태어났든 고향이 어디든 우리들의 고향은 숲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느 때만 되면 어딘가로 들과 산으로 바다로 나가잖아.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발로 걸어서 그 땅을 밟는 것에서 내가 이거 체험을 하고 그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에 누군가는 관광버스 타고 가서 케이블카 타고 갔다가 대면콘대 앉아서 회 먹고 오면서 설악산을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거나 땅을 밟는 거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이건 경험치의 차이에서 오는 감각의 차이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경험치가 만들어낸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의 차이지. 그거를 이렇게 층위로 나누어서 왜 그래 무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구나. 점점 더 그런 걸 난 요즘에 많이 느껴. 그래서 도예지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 기본 정서가. 그 근기라는 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근기라는 게 좀 있어. 근기. 근기.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인, 그러니까 숲이 내 고향이야 라고 느껴지는 왜 그 근기.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만들어진, 관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회피의 허무에 빠지거나 예민한데 이 근기에 이 뿌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디로 빠지냐면 허무로 빠진다. 우리 지연이도 약간 그런 과에 좀 속했었지. 근데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제주도 숲에 가면 가끔 아르테미스를 만나요. 그 숲을 걷잖아? 그럼 노른지 사슴인지를 만나잖아. 개하고 나하고 한 1, 2초 눈을 딱 마주치는데 그때 그렇게 오묘하더라고. 그리고 네가 아르테미스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었잖아. 그치, 좋아하지. 밤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 직관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난 건데 아르테미스 밤에 달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지. 직관력이 밤에 더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당연하지. 낮에 생각 안 나는 것도 막 밤에 생각나고. 아무래도 아폴론의 대기대 꿈과 연결이 되고. 그치? 이성과 반대가 되고. 반대의 개념으로. 응? 그런데 이성과 반대의 개념이 그러니까 자연의 신이란 말이야. 자연의 신으로서 남자도 꼭 끌어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갖다 놔서 디오니소스 갖다 1950년대에 헤스티아 쫓겨내버리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를 꼭 집어넣어야지 되는 이 남자들이 이 근원적 결핍감. 왜 1950년 콤플렉스야, 콤플렉스. 왜 그때 바꿨어요? TBC에서? 그때 나온 황금가지란 책에 처음으로 그 얘기가 쓰였대. 아, 황금가지. 황금가지 그 레비스트루스가 남자잖아. 그럼 레비스트루스가 썼단 얘기, 그걸 말을 했단 얘기나 그럼? 그냥 그 민간 서적 같은 거 모아서 자기가 썼단 얘기지. 헤스티아를 내리고. 나는 밤에 직관이 더 발달한다는 얘기는 좀 되게 새롭네. 발달이라기보다 예민해지지. 열리지. 우리가 제주도 돌문화공원 조금 직관이라고 느낄 땐 나는 그런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직관은 약간 약간 뭐라 그러지? 언니가 말한 거기다 신비로 우리 돌문화공원 갔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 여기 밤에 한번 와보면 좋겠다. 그 얘기 했었잖아. 난 못 가. 낮에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뒤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정말 낮인데도 이렇게 약간 움찔움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술이 말 못하는 낮에도 무서워 죽겠는데 바로 그 무서움이 직관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의시시 그게 그 우들프로트라는 그 종교학자가 했던 얘기야. 신성이란 의시시하고 막 그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표현 안 했어. 내가 그 문제가 잃어버려서 오금절이고 뭐 발이 안 떼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매력을 느껴갖고 자꾸 끌려가는 기운. 그게 신성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성 문화가 발달을 하는 거야. 큰 나무가 신단수로 작용을 하는 거고 우주목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커다란 나무를 바로 그 숲속에서 우리 예전에 그 이집트 그 뉴질랜드 얘기하면서 태고신 얘기하면서 나왔던 건데 그 뉴질랜드의 그 창세설화가 그건데 그 나무 큰 나무 뉴질랜드 그 숲속 공원에 지금도 여전히 있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공부했었어 그거. 그러니까 하늘을 뚫어들 딱 큰 나무. 큰 나무를 봤을 때 얼마나 더군다나 그때는 얼마나 으시시하겠냐. 어? 그러니까 그 으시시한데 뭐까지 느껴? 약간 그 기분 나쁜 으시시함이 아니라 경외심이 느껴지는 으시시라고. 그러니까 성황당 같은 거 우리. 성황당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서 신성이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창세설화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바로 그런 것이 열리는 시간이라보다 열리는 그 상황. 이 이제 지연이 같은 경우는 밤에 더 활발하게 열려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는 거고, 미술이 같은 경우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지 안에서 제 언어로 굳이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때 그 직관과 연결된 어떤 것들이 열리는 느낌이 들 것이고, 어제 썼던 단어라서 내가 차용해서 쓴 거야 지금. 뭐? 그리스의 향기? 그리스도의 어제 그리스도의 우리의 향기. 나눔이 향기였거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향기라는 단어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에서 갇혀서 안 나가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순이가 아침에 딱 하면 느낀다고 그러잖아. 성경 보고 딱 일어났을 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을 확 왔을 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참 맞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매일매일 성경 보고 그러면서 쟤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거야. 그걸 우리 그 기독교 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운이라고 해. 성령은 그게 직관인 거야, 성령의 기운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성경 보고 아침에 일어서 나는 그 시간이 밤에라는 게 잘 이게 연상이 안 되는구나. 근데 지연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것을 느끼는 문화가 달라. 쟤는 꿈으로 느끼고 어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너가 느끼는 그 성령의 기운이 그런 걸로 느낀다면 지연이 같은 경우는 약간 판타스틱한 것에서 그리고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꿈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나타나니까 밤의 기운에서 더 많이 느낀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게 차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는 무엇으로 느끼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경숙쌤은 뭘로 느끼나? 나의 그 신성? 참 어렸을 때는 그게 참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많이 무뎌졌었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다시 느껴요. 무뎌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게 회복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 건드려진 거지. 네, 건드려지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사방이 다 신비로울 정도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근데 내가 이렇게 막 구름 위로 그냥 그러게. 그냥 현실하고 비현실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발 주머니 7개 잊어버리고. 신발 주머니 7개 잃어버리고 엄마 돈 그리고 저는 자기의 그 근기 뿌리의 그 근원의 그 기운의 뿌리가 굉장히 농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흙 주워 먹고 그러던 그 흙 주워 시절에. 그리고 뭐 애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그냥 방학 때 되면 할머니 따라서 그냥 무조건 시골을 보내. 중학교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삼촌 이모들하고 그냥 뒹굴고 뛰어놀아 거기서. 그러니까 뭐 호두 따고 뭐
그리고 아파트 생활에서 자란 세대들이 참 불쌍해. 네.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내 안에 있지요. 산에 다니는 것도 내가 이 무릎만 아니었으면 벌써 나 산다람. 나 옛날 별명이 산다람쥐야. 얼마나 산을 잘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연 친화적인 걸 되게 나도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 요인인 거지. 네. 환경적 요인이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데 정혜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 시골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지 너는. 별로 없다면은 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어떤 걸로 많이 느끼니? 오늘은 말 못할 것 같아. 작품하면서 느끼겠지. 작품 잘 안 하니까. 예전에 네 작품에 막 이제 우주로 가고 그 정의 그림 있잖아. 그런 때 잠시 정혜가 힘든가 보네.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을 같이 다시 또 진행을 하자. 그런 식으로 성령의 기운이라고 말해도 좋고 뭐 그건 이제 각자 자기가 아는 자기가 체험한 그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듣기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것에 걸릴 필요가 없고. 오케이. 그거는 뭐다? 저절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느닷없이. 아니 여기다 느닷없이라는 단어도 쓰고 싶어. 느닷없이. 갑자기. 그럼 나 같은 경우는 호련히 이런 단어들이 여기 들어갈 것 같아. 호련히. 나 같은 경우 어떤 때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이렇게 점 이렇게 탁탁 찍히듯이 순간순간 이렇게 확 와. 그래서 그 4번이라서 뭐 굳이 애니어그램도 그래야 되면 이게 더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은 작품 볼 때 그럴 것 같다. 작품 볼 때 많이 그럴 것 같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작품 볼 때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은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이거 부풀려 주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아까 상징같이 이 에너지가 기운이 뭉쳐있던 기운을 깨어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효소 같은 거라면은 실질적으로 딱 어느 때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지난 것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떠오르니까 할 수 없이 또 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자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것이 경수가 우리 급반진 났을 때야. 그래 선생님 나 그때 뭐 지금도 난 뭐 이해 못해.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다고. 이거는 옆에 현장에서 같이 경숙이 운전하는 차 타고 내가 옆에 앉았다가 당한 일이거든. 근데 내가 느낀 것하고 난 우주가 열렸단 말이야. 그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잖아. 맞아. 내 하나에 어떤 그 휘장이 하나 탁 찢겨지듯이 그 순간 확 찢겨진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하나씩 부풀려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찢어지면서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놀라워갖고 막 얘기를 많이 했냐. 마지막 날까지. 김장림 씨가 와갖고 세상에 그때도 보면 무서워서 병원에서 잔 거야. 그때 자기랑 나랑 있는데 거기서 환자 침대에서 잘 일이냐? 뭐다 여기 무서워서. 맞아. 무서워서 못하가. 진짜 무서웠구나. 진짜 무서웠던 거. 난 그때 그냥 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그랬잖아. 맞아. 여기 사고 난 이 현장을 밤중에 자기 혼자 못 오는 거야. 그래서 형부 너무 안 됐다. 너무 안쓰럽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는 거냐면 아니 산청에서 어떻게 혼자 살았대요? 그 무서운 산청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 연기 그 무덤가에다가 그게 뭐야. 컨테이너 넣고 시작을 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 산청은 가봤지? 산청 가보고 진천 가보고. 그 산청 같은 그럴 때 에너지를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렇게 현상적인 것에 대한 무서움이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은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혼자 놀았다. 친구들하고 안 놀고 어린 시절에 그 꼬맹이가
저기 몸을 그 책 내가 서문에 써놓은 건데 꼬맹이가 배 줬고 조그만 그 솔섬 무슨 섬 혼자 들어가서 동백숲 같은 데 혼자 들어가 갖고 거기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갖고 거기서 자다 내려오고 혼자 그러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운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은 괜찮아. 그런데 타고난 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말하자면은 숲의 자식인 거야. 바다의 자식이면서 숲의 자식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산청에서 그 산속에서 혼자 지낼 수가 있는 거야. 그 집하고 또 작업실도 거리가 있어 또 가야 되더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버텨내게끔 작업으로 풀어져 나가게끔 했던 힘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나무 촘촘한 것 같은 거야. 이 저기 나이테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촘촘하다 보니까 사회화되지를 전혀 못했어. 그랬을 때 사회화되러 나오는 이 과정에서 이 부딪힘에서 확 두려움이 올라온 거지. 근데 그때 누구도 이거 작용을 제대로 못해 안 되고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랬겠지. 거기에서 왜곡돼 있는 것이 우울증과 이 두려움으로 밑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병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비록 나나 세윤이를 힘들게는 했지만 그래도 쉽게 말하면은 괜찮은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거든. 그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또 그 기운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엉겨 있어갖고 미순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형부한테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형부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왜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숲 얘기가 나왔는데 저것 때문에 선생님의 직관형은 호련이 갑자기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직관력이 그 어린 시절의 밑바닥에 그런 것이 있을지언정 김선희 직관은 굉장히 진하고 향기가 있다면 나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어도 시골 사람이면서 도회지 사람처럼 자랐어요. 왜냐면 너무 보호를 받고 자란 거예요. 5살 때 교통사고를 났으니 맨날 그 어린 시절에 저기 어디야 도회지로 맨날 병원에 가서 몇 개월씩 입원하고 있다가 왔고 그리고 집안의 환경상 애를 이렇게 이제 공주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시골을 땅을 받고 살았지만 시골과 도회지의 어떤 그 경험을 동시에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언니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에서 자랐다고 할 수가 또 없어. 그러니까 형부는 들로 산으로 혼자 그걸 다 경험하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집만 시골에 있었던 거지 거기서 들로 산으로 혼자 쏘다니거나 뭘 하거나 시골 친구들하고 막 같이 뭐 놀이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잖아요. 시골 친구들하고 놀아도 꼭 깍두기 정도. 그리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응? 아니 카메라는 나중 얘기고 내가 아기 때도 왜냐면 깍두기 정도 시켜주고 얘는 이제 다리가 시원찮은 애잖아. 그러니까 깍두기 정도나 시켜줬구나. 깍두기 정도는 시켜주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또 묘하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집이 지주 집안이잖아. 그 친구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 집 일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야. 정연이하고 똑같아. 정연이하고 비슷해. 정연이 엊그제 거기 나왔어. 김영철의 우리.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얼치기 같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관찰자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부터 쑥 들어가지지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비껴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직관력이 발달한 것이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지 어느 때 이거 무엇 때문에 이게 강하게 오지를 않아.
그런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확 인지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신앙심이 생기고 나서. 내가 종교를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머 이 예전에는 도대체 뭔지 모르고 스쳤던 이상도 하다 했던 것들이 그런 향기가 아 이게 성령의 기운으로 나한테 오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언제예요, 선생님? 애기 낳 애기 낳았지? 30살 후반, 어. 38 이때쯤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생활 세윤이만 하고. 먼저 이제 그거를 받았지. 어쨌든 사람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직관적이 발생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 거고 점심 먹고 12시 50분이니까 네. 점심 먹고 먹고 2시에 네. 만나자. 그래 1시 50분이든 2시든 이따 보자. 네. 응. 정혜가